안녕하십니까, 전학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일가이온으로서 칼륨, 나트륨, 염소 말씀드렸고, 이가로서 마그네슘, 칼슘, 인. 이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기타 등등의 미네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금속염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꽤 많습니다. 단백질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미네랄, 금속염과 결합되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은 꼭 철에 들어있어 가지고 산소를 운반해주고 있고, 식물에서는 엽록소에 마그네슘이 붙어 있어서 광합성을 하고 있고, 그것처럼 이렇게 단백질의 일부가 결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효소인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금속염과 결합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아까 포피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에 결합되고 있는 건 비타민 B12, 이건 코발트가 들어있는 경우고, 철이 붙어 있으면 헤모글로빈, 마그네슘 붙어 있으면 엽록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철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 구리가 여러 개 되는 거예요. 망간이 연결되는 거예요. 꼭 망간 하나로가 아니라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연, 니켈, 그다음에 철하고 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산화환원, 산소, 물, 분해 이런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까 나트륨, 칼슘, 칼륨 요것들은 이제 아까 말한 것들은 반드시 미네랄인데, 이 중에 어디까지가 나머지 미네랄이냐라고 볼 때 헷갈립니다. 절대적인 것은 철, 아연까지는 절대고요. 그 나머지는 과연 이게 보존지, 꼭 필요한 건지, 옛날부터 있던 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실제로 효소에 연관되어 있어서 효소의 조효소로 쓰고 있는 부분은 당장에 어차피 이 효소가 작동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미네랄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쓰이고 있지 보면, 우리 몸에 제일 많이 필요하고 있는 것은 압도적으로 규모가 다르지만 철이네요. 철이고, 그 다음에는 아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철, 그다음에 아연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이것들은 그걸 도와준다라는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훨씬 더 명료해지겠습니다. 근데 보통 철이 많기 때문에 철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저는 아연부터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모든 효소에, 철 같은 경우는 특히 산소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 헤모글로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철이 산소 운반을 위해서. 그러면 단세포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산소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없기 때문에 철의 필요량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산화환원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품목이 제한되는데, 아연은 만능입니다. 우리가 효소 중에서 뭐 7종류로 종류를 나누고 있지만, 모든 효소들 중에 다 아연이, 이게 모든 효소가 반드시 다 아연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룹핑을 했을 때 다 아연 갖고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다양하게 정말 팔방미인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연이라서, 아연이 조효소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산화환원, 산소와 관련돼서 철을 공부하고 나면 그 안에 다 두 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나머지이기 때문에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 손가락 구조, 분자 형태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주고 여기다가 뭐가 붙어서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300여 종 이상의 효소의 조효소이고 1000가지 이상의 DNA가 발현될 때 쓰는 전사인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효소 같은 경우는 CA, 탄산 탈수소 효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항산화 물질 이런 것도 있고, 탄산 탈수소 할 때는 우리가 물에 CO2가 들어가면 저절로 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소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합니다. 붙어 있는 형태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되는데, 이것이 음이온으로서 이온 밸런스 맞출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pH 맞출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효소를 할 때 이 효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만 그 중에 실제로 액티브 사이트에는 아연이
붙잡고 있고 이 아연이 물을 붙잡고 물에 대해서 이걸 끊고 CO2를 붙잡고 이렇게 해서 탄산 형태로 바꿔주는 핵심적인 기능은 아연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연 형태가 따로 작동하지 않고요. 단백질에 결합된 효소 형태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A라고 하는 효소는 광합성 할 때 C4 작물에서는 CO2를 갖다가 이렇게 옥살아세트산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에 양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가 우리는 CO2가 많아서 그렇죠? 환경 오염 여기에 이제 400ppm이 넘어간다. 뭐 좀 있으면 기후 재앙이라고 하죠. 기후 위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CO2가 넘어가는 게 지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식물은 사실은 식물로 봐서는 0.04%거든요. 공기 중에. 산소는 20%가 넘고 질소는 80%인데 그 작은 것이 모자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비축해야 되는데 그걸 이 효소에 의해서 비축하고 있어서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효소인데 아연이 없으면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DNA가 있으면 이 부분이 복사가 되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조정해주는 물질 1000개가 넘는 것들이 아연 형태로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붙잡아 주니까 단백질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죠? 모양을 잡아주면 그걸로 효소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전사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효소의 기능으로서는 아연에 관련된 효소를 기능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다 보면 많은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전사인자, 조효소. 근데 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효소가 아니라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붙잡아서 혈액 속에 잘 녹게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고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철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세균 같은 경우도 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단백질로 꼭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세균이든 뭐든 간에 비축을 하면 단백질로 꼭 감싸서 비축하고 있고요. 철의 분자량은 52.6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게 뭐 몇 그램 안 되는 양이지만 개수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4g의 철이 들어있다 그러면 개수로는 4 곱하기 10의 22승계입니다. 근데 우리 체세포가 36조 개거든요. 그러니까 4g의 철이 있으면 세포당 12억 개의 철이 들어있는 거죠. 효소 12개를 충분히 결합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철이 효소에 결합되어 있지 않고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고 다른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은 엄청나게 길고 그 중에서 단백질이 모여 있는 형태 중에서 액티브 사이트는 조그만하고 조그만한 거에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아니면 물론 여러 개의 클러스터 형태로 한 것도 있지만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효소 하나당 뭐 철 하나만 쓴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양이라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철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글루탐산으로 만들어진 포퓰린 구조가 남기면 여기 가운데가 마그네슘이 있으면 엽록소고요. 그죠? 클로로필 엽록소고 여기에 코발트가 있으면 비타민 B12고 여기가 철이 있으면 여기가 햄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효소이기도 하고 헤모글로빈처럼 이렇게 산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산화하는 뭐 항산화 5만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효소 중에서 가장 미네랄하고 결합한 것 중에 가장 많이 결합하고 있는 것은 철입니다. 철. 그 다음에 아연이고요. 철은 정말로 탁월하다. 특히 어찌됐거나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냥 산소는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굴이든 철이든 여기에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산소 운반자로 탁월하고 있고 철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활성 부위, 효소의 활성 부위에 작용한다. 그냥 통째로 산소를 붙잡고 옮겨준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은 전자를 이렇게 산화환원되면서 이렇게 만약에 물이 산소하고 H2로 분해되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끝장이거든요. 전자는 따로 가야 됩니다. 여기 수소 이온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NAD에 따르는 동시에 전자하고 수소
ATP를 합성하는 것하고 NADPH 형태로 보관돼야지 쓸모가 있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수소가스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배터리로 만들어야지 생명에서는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요거 분해할 때는 요 효소의 조효소가 망간이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철이 들어가 있고 철황이 들어있어서 얘를 통해서 전자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효소를 보면 요거 할 때 이렇게 많은 철 원자가 광합성 하나 하는데 소요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광합성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물분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것만 빠졌지 나머지 전자전달기 시스템은 똑같아가지고 철이 이렇게 뭐 산화 형태, 환원 형태로 계속 되면서 뭐 시토크롬이든 뭐든 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철 기능을 보존하는 대표적인 게 구리입니다. 그래서 철로만 하지 않고 소량의 구리가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전자전달기, 철의 기능을 보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산소와 결합력은 약하고 일산화탄소나 산화질소하고 결합력은 강해가지고요. 이렇게 결합시켜 놓으면 색깔이 아름답게 오래 갑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해놓으면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것은 큰 자체가 우리 세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산소 결합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만 음식 중에 들어있는 것은 실제로 역할을 하지 않고 둘 다 2차 신경 전달 물질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 만들 때 여기를 갖다가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보다 구리가 훨씬 결합력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동으로 처리해 놓으면 가열을 하면 이 색깔이 되면 벌써 식감이 떨어진 색깔이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럼 동 처리했다고 첨가물 처리했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죠. 미네랄이잖아요. 사람들은 첨가물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비타민 다 첨가물이고요. 미네랄 다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 양이 모자라면 문제가 되고 많으면 독이 될 수 있겠죠. 양이 많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놓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다가 사막이라 그랬는데요. 바다에는 정말 NaCl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인 없습니다. 철 정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강에 연결된 쪽은 강에서 많은 미네랄, 땅에 있는 미네랄이 공급되고 있고요. 바다에 황사가 넘어올 때는 사실 우리한테 인간한테는 안 좋지만 바다한테는 좋아요. 그 먼지 속에 있는 미네랄이 바다에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공급해 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철입니다. 철. 그래서 철을 공급해 주면 여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고 동물량이 확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럼 실제로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원하지 않은 식물도 늘어날까 봐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다는 안 좋은 점이 어디나 똑같은 조성인데 어디나 그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미네랄도 모자라는 사막과도 같이요. 그늘도 없고요. 그래서 철분이 고갈이 심각한 지역 이런 쪽은 생명체가 많이 살아서 뭐가 추우니까 더 없을 거고 추운 쪽에는 그나마 좀 더 있을 거고 근데 40억 년 전에 가장 바다에 많았던 것은 철입니다. 녹아있던 철. 이게 근데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철이 다 산화돼가지고 산화철로 바다에 깔아앉아 버렸죠. 호주에서 캐내고 있는 철이 바다에 녹아있던 철이 쌓인 그 부분을 캐내고 있는 거고요. 옛날에 바다에는 철황이 굉장히 많아서 에그 시스템을 이용한 게 굉장히 남아있고 철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남아있는 후손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철 자체는 다 광성으로 떨어져 있고 요거 자체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소금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게 이거였죠. 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 사혈요법 그러니까 철 대사에 철이 혈액에 철끼리 뭉쳐갖고 쌓이면 혈색증이라고 해서 사람이 40세를 못 넘기고 죽어요. 그걸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혈요법, 피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아마 이것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빼내고 죽었을 거예요. 치료한다고. 옛날에는 이게 한국 이쪽 계통은 아니라 옛날에 그 뭐죠? 세균이 창궐했던 그 세균 같은 것도 굉장히 패스트 뭐 이런 거 창궐했을 때 그 철이 세균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이 고갈된 상태가 되면 개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들이 자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철분을
이렇게 벌써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감염에는 강해요.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균한테 중요한 먹이가 되기 때문에 혈액이 고갈되는 타입의 질병이 있으면 옛날에 이런 역병들이 돌 때 더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서양에 특히 많았기 때문에 그쪽 계통에는 혈액이 철분이 쌓여버리는 병에 걸린 사람 많고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피를 빼내는 사혈요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혈요법이 꽤 치료술로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만큼 너무 많이 뽑아내고 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철의 파트너가 굴입니다. 훨씬 작은 양이지만 철하고 서로 기량작용 도와주고 빼주고 하면서 철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 좋을 만한 게 굴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거의 많이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는 또 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요소로 제거할 때, 항산화제 할 때, 그다음에 얘가 광합성 할 때, 식물에서는 결정적이죠. 얘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망간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게 망간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클러스터 형태를 갖고 있을 때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물을 O2하고 H 이렇게 뿜어내는 게, 그러니까 이 구조만 잘 연구하면 지금 수소차 만든다 그러는데 물만 집어넣으면 빼피대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산소하고 수소로 분해한다 그러면 이걸 에너지원으로 그냥 에너지 문제가 딱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식물은 이게 나머지는 단백질이죠. 단백질 부분에서 이런 구조를 갖고 얘를 이용해서 정말 정밀한 시스템으로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게 모든 생명활동의 시작입니다. 그때 망간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글루탐산이 글루타민으로 되고 글루타민이 다시 글루탐산으로 되고 있는 게 생명에서 단백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걸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환해진 효소에도 망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출, 아르기닌으로부터 요소, 요걸 배출하는 게 우리가 결국 질소화합물을 배출하는 가장 메인 통로인데 이거 할 때도 망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효소 공부의 절반 3분의 1 정도는 결국 미네랄 공부입니다. 효소의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액티브 사이트가 과연 미네랄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미네랄이 어떤 미네랄이냐를 공부하는 게 두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질소를 아까 질소 고정이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의 엄청난 양을 고정하는 게 질소 고정인데, 그렇죠? N2를 NH2로 만들어 놓고 질산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보내야 되는데 암모니아로 버리면 독성이 강해지고 이렇게 요소, 요 두 개가 이런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걸 요소가 독성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애 형태로 버립니다. 이 형태로 보내는 효소가 아르기나제인데 여기에 망간이 들어있죠. 망간이 이 부분을 붙잡아서 이 부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탁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런 조효소가 아닌 요소, 특별한 미네랄이 요오드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에가 많고 식물이 쓰고 있지 않은 게 NaCl이라는데 또 하나를 꼽자 그러면 요오드입니다. 식물은 갑상선이 없어요.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요오드가 3개가 붙어 있는 것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호르몬이 요오드가 있어야 작동하는 호르몬이라서 이 요오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로 작동합니다.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식물에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고, 이게 소금 중에서 아명 같은 경우는 요오드가 없어가지고 요오드 첨가를 한 소금을 먹게 하고 있죠. 그래서 소금에다가는 다른 건 첨가 안 하더라도 요오드는 첨가하는. 근데 한국인은 요오드를 따로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해조류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넘치죠. 그리고 셀레늄, 니켈, 바나디움, 몰리브덴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더 효소작용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미네랄 공부의 절반 정도는 효소 공부다.
그래서 어떤 효소에 끼가 작동하는지 이거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효소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네랄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미네랄 같은 경우는 독성과 약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미네랄은 사실 저도 뭐 이런 세미나는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발표도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도 보고 또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